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무대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금년에도 엄청 많이 오셨네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저희 코트라가 발표하는 내용에 관심과 기대가 크신 것 같고요. 1번 타자인 저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국이 다시금 글로벌 통상 질서를 주도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북미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그 영향력과 북미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는 그러면 이 북미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북미 시장이 워낙 거대하고 사안들도 다양한데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익숙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거나 자료로 대체하고 가능한 한 특징적인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머릿속에 꼭 새기고 가셨으면 좋을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수치들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구입니다. 바로 인구인데요. 인구가 왜 주목해야 하나?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치고는 드문 현상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했던 2017년 하고 지금 비교하면 6년 만에 330만 명이 늘었습니다. 2년마다 110만 명씩 늘은 꼴인데요. 미국을 보면 같은 기간에 1,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G7 국가들을 보면 일부 국가들은 인구가 늘긴 늘어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 늘긴 늘어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보면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와 미국은 상당히 확연하게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첫째,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는 그만큼 이 시장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자료를 한번 쭉 봐주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북미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금년도 상황을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급격한 침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금년 내내 미국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 건가? 아직 아닌가? 오긴 오는 건가?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최근 상황만 놓고 봐도 미국은 지난 3분기에 4.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이 5%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니까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도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시욱 원장님이 이미 답을 하셨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도 성장세 둔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 높은 금리 상태가 여기서 더 오르진 않겠지만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신호가 확연하게 잡히고 경기 둔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가 오면 전문가들은 그 시기가 이제 빠르면 내년 3월 이후, 늦어도 6월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쯤이면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암시했듯이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서의 미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제 게임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4가지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플레이어즈입니다. 즉 게임의 참가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기업들은 왜 앞다퉈서 미국으로 모여들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용이성 지표를 봐도 미국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높죠.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경쟁을 펼치면서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북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판도를 쥐고 흔드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은 다른 지역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룰 메이커입니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 즉 늘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를 만들고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지만 지난해 미국은 새로운 규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법, IRA. 이런 법들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EU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GSSA라는 또 다른 새로운 통상 규범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파이어니어입니다. 새로운 규칙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 자체를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가장 핫했던 산업은 누가 뭐래도 AI였습니다. 금년에 미국 증권 시장을 주도한 건 AI 관련주 7개 종목이었다고들 합니다.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은 다음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AI 개발 속도를 높였고,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AI 같은 새로운 게임을 다른 국가들에게 제안하면서 스탠다드를 정하고 산업을 선도해가는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들은, 다른 지역은 따라잡기 힘든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진짜 게임 용어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치트키입니다.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에서 판세를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숨겨놓은 히든카드 같은 겁니다. 게임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리소스를 무한정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최강의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정말 이 치트키라는 단어하고 잘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을 봐도 그렇죠. 2010년대 셰일 혁명으로 미국을 드디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만들었던 사례도 그렇고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리튬 확보 전쟁이 엄청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때마침 아주 최근에 미국 네바다주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북미와 우리나라 사이의 교육과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역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미 수출이 아주 호조세입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금년에는 11월에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비중과 비교하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중국 비중과 거의 달라붙었습니다. 투자는 우리나라가 북미 지역의 제조업 분야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하면 우리와 북미 지역은 서로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전략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지도와 도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미국이 육성하려는 주요 제조업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캐나다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 현황입니다. 미국의 IRA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미 완성차 기업과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특히 캐나다의 특성상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에 어떠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는 미국의 제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책들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올해 추가되고 구체화된 내용들은 파란색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지난 1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었는데요. 우려국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 들어간 합작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걱정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현명하게 대책을 세워놓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법을 보면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조시설에 3억 달러 미만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께서는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연방정부 상무부의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을 만났습니다. 리넬 맥케이라는 분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때 이제 짧게 행사에서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분야 투자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 정책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도록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북미 지역에 미국에는 이제 8개 무역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리콘밸리 무역관하고 달라스 무역관이 중심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시욱 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프렌드 쇼어링, 그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 바로 이제 이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그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미국은 특히 이제 정보통신, 공중보건, 에너지, 핵심 광물 이 4가지 영역을 프렌드 쇼어링 우선 목표 분야로 설정해서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프렌드 쇼어링 효과는 일부 영역에서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조금씩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냐면, 이런 미국 정부의 정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나 방향성을 보면서 우방국이 어떤 품목들의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바꾸려고 하는지, 그거를 현장에서 기민하게 포착을 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한 2%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무역만이 아니라 자본과 인적 교류 같은 분야에서도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한때는 미국이 이제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것인가라는 이제 평가와 분석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은 디커플링은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디리스킹이다 라고 하고 있죠.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때도 확인됐지만 소통은 한다. 그러나 국익이 걸린 핵심 현안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디커플링도 아니고 디리스킹도 아니고 디버시파잉 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공급망의 다양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 법이 작년에 공표됐을 당시에 이건 결국 투자 촉진법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라고 평가됐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IRA를 통해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됐고 세수도 증대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IRA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었죠. 금년 상반기 때는 사실 좀 고전을 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난 회복 상승세를 보이면서 11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46%나 증가했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는데도 이렇게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경쟁력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IRA 정책 효과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일일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슈는 ESG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ESG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SG는 뭐 우리 회사는 아직 아니야, 우리 회사는 아직 작으니까 그럴 때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최근 움직임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짧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ESG는 꼭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미국 정부가 엄청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에게 ESG 경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닝 아웃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와 소비자로부터 동시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전개하면서 자기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사들한테도 탄소 저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북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 기업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포기하시면 몰라도 진출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ESG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이제는 더 이상 표어나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기업의 가짜 ESG 활동을 찾아내고 고발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ESG에 대해서 대체적인 현재 분위기만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몇 달 전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거를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쪽 방 말고 저 뒤편에 우리 사회자께서 안내해드린 대로 ESG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쭉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24년 기회 요인은 어디에 있고 진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시장 구조 변화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인쇄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일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발표 때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수입시장,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아래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비중은 낮지만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품목별로. 몇 가지 품목에서 중국산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데 중국산은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품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변압기, 케이블, 발전기 같은 전력 기자재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감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만 보지 않고 뭘 했냐면 미국에 있는 저희 8개 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들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접촉해서 정보를 수집해 봤더니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대체로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째, 중국산에 대해서 높은 관세 때문에 한국산으로 수요가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강, 기계, 일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가 잘 연결이 안 되거나 중국 내부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제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걸 거듭거듭 경험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산으로 선회하는 경우입니다. 금형, 고압가스, 건설 중장비 같은 품목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 일부도 있습니다. 셋째는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한국산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전략기자재 쪽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중국산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좋은 원료, 친환경 요소들이 중시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산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이나 뷰티 같은 소비재 제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산 대체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는 담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저희 코트라 해외에 있는 무역관들이 이런 현지의 수요를 계속 발굴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회로 연결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강국 부활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확대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핵심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는 바로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입니다.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현지 제조 시설 투자를 늘려가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현지 진출 기회와 수요도 많아졌고요. 또 국내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R&D 협력인데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R&D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냐면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도 미국에서 하고 생산도 미국에서 해라. 싱크탱크들이나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 기지 이전하는 것 못지않게 R&D 협력도 진짜 중요하다. 올 한 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열심을 다해서 실리콘밸리 무역관과 달라스 무역관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와 로봇의 일상화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서 시장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은 여전히 일할 사람들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조업 현장도 그렇고 물류 창고나 식당 같은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구직자 한 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주어졌었는데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인력을 대체할 로봇과 AI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데요.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초기 단계부터 수요를 발굴하고 R&D 협력 같은 공생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북미 지역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고 한국은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 둘을 결합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네트워크 확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매년 열리는 컬리전 같은 스타트업 컨퍼런스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반기에 열리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같은 컨퍼런스가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봇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라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로봇을 구독해서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봇 자체를 임차하는 건 물론이고 유지 보수, 제어 솔루션, 업그레이드 같이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 일체를 구독 형태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돈을 내는 개념입니다. 이건 특히 물류 현장에서 도입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물류센터는 신속한 프로세스와 비용 절감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로봇들을 빌려다 투입해서 쓰고 그 로봇을 유지, 보수,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함께 구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스를 활용하면 이점이 많은데요. 첫째,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둘째,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셋째, 근로자의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정착됐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파고드는 직구 플랫폼도 등장했고요. 외출이 줄고 외식도 줄면서 간편 조리식과 밀키트에 대한 수요도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새로운 소비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근데 아직은 어립니다. 그럼 이 세대의 부모가 누구냐?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재밌는 건 이 알파 세대가 부모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대를 겨냥한 이 알파 세대를 공략하는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몇 번 연습했는데 30번 안에 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무대에 올라오니까 좀 길어지고 있는데 1번 타자니까 프리미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알파 세대 말고 또한 지금 당장 더 주목해야 할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70대 이상 고연령층인데요. 이들의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을 보니까 오프라인은 1%, 온라인은 7.5%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사이버 먼데이 때는 9.5%가 증가했고 금액은 124억 달러 매출이랍니다. 사상 최대.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압도적이다, 온라인이 대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북미 시장을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옴니채널 마케팅하고 세대별 차별화 전략 그리고 K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서 공략하자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파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마케팅의 실제 사례입니다. 삼성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캐릭터로 게임을 하면서 우주연구소에서 자원을 얻거나 아이템을 구매해서 직접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체험형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알파 세대들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로 제품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조릅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런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트레이더 조의 냉동김밥입니다. 앞서 언급한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쇼핑 플랫폼인 틱톡에서 바이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된 사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여성은 유명한 이분입니다. 이분 오른쪽에 계신 분,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사라 안입니다.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하여튼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가 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느 매장 가면 냉동김밥 살 수 있다, 이게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그 김밥은 원래 수출 품목이 아니었는데 이 덕분에 김 수출도 늘었고요, 햇반 같은 밥 수출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저희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해서 미국의 벤더를 만나고 이게 수출로 연결이 됐는데, 그 전시회가 바로 서울푸드입니다. 저희가 40년 넘게 개최해온 코트라의 대표적인 전시회고, 아시아권에서 식음료 분야에서는 4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유명한 전시회인데, 여기서 바이어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시회를 40년 동안 저희가 한국에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같은 이름으로 뉴욕에서도 개최합니다. 이 분야에 계신 기업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친환경 시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소 분야, 태양광 분야, 특히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 분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전해드렸던 건데,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 바이어들, 그 다음에 먼저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일일이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산업별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년도 계획 수립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시장 진출 유망 품목과 서비스인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양 실장님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이따 Q&A 세션, 그 다음에 제가 오후에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